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보건절제부 정상회 시간으로 암 예방책으로서의 채식의 유용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면에서 아주 실천을 열심히 잘 하시고 비교적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건강 기별이 먹는 문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 채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참이 불렀던 것처럼 낮은 피곤하고 밤은 무서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해방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기별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 자, 건강은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한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의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 건강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강중 식구들, 강남중학교 모든 식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건강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 개념들을 한번 본 다음에 오늘 또 다루고자 하는 또 특별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생기는 질병이 이렇듯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외인과 내인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말뜻 그대로 이제 내 몸 바깥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한 영양물질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내인은 이제 내 몸에, 그렇죠? 유전자, 염색체 수준에서의 이상, 그리고 후천적으로 나이나 이제 성별이나 시기, 운동, 재반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대사성 요인에 의한 그런 질병. 그 다음에 혈관,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 기타 우리 몸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예를 들어 피만 깨끗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섭생을 잘해도 환경으로부터, 예를 들어 어릴 때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집 뒤에 있는 광산이 석면을 캐는 석면 광산이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도리가 없죠. 석면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석면은 과거에는 건축 자재의 일부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석면을 건축자재로 썼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천정에 있는 보드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석면이 이제 보온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면은 특이한 광물인데 이것이 이제 많이 흡입하게 되면은 우리 폐 조직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박히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악성 중피종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폐선암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암에 안 걸리려고 섭생을 잘해도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였습니다. 석면에 노출됐다고 무조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그 환경적 요인과 우리 몸 내부적 요인의 관계를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인 오래됐고 원칙대로 살고 잘 살았는데 왜 암에 걸려서 죽었지? 물론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그렇게 매정하게 묻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믿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죠? 분명히 건강 원칙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이없게 암으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건강 관련 강연이나 이런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질병의 원인이 이렇듯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요인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신 있게 나는 병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건강 기회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병이 생기고 나면은, 그죠?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죠. 돈도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생긴 다음에 그 질병, 즉 항상성의 파괴를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수술이나 약물요법이나 물리요법, 정신요법, 기타 요법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방의학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죄에 의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었을지 몰라도 섭생을 안 지킴으로써 전염병이 돌아가 죽은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중보건학적, 공중위생학적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인체 항상성의 파괴로 정의될 수가 있다. 항상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인체가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나, 그렇죠? 심장 박동수나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성향, 그것이 이제 항상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병은 이 항상성이 파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고, 이 파괴된 균형을 되찾으려면 시간과 노력과 고통과 재정적 손실이 요구된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뉴스타트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건강 원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라는 이 정교한 원리를, 기계를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하도록 만들까라는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 하나님의 신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인체를 가장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해서는 뉴스타트라는 용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위마 인스티튜트라는 우리 교인들이 만든 그 일종의 그 요양원에서 이제 상표권을 이제 실용신안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즈라는 그런 그 머리 글자 에크로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이게 뉴스타트와 같은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 운동, 물, 환경, 신앙, 휴식, 공기, 절제, 정직, 긍정, 영양, 사회적 관계. 이게 뉴스타트의 그 8가지하고 거의 같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 부르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전체적 건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제가 이거를 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강연을 수십 번 들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저 이야기 또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 건강의 개념은 참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1980년대에 한국 사람들 중에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녹용 소비 1위 국가가 또 어느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근이 좋다 이러면 시장 가가지고 당근을 몇 킬로씩 사다가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당근을 갈아가지고 먹는 그런 화끈한 성질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특질이죠. 어떤 걸 열심히 잘하겠다. 지금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열심히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것도 그런 민족성의 발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대 사망률 1위하고 세계 녹용 소비국가 1위가 이 양쪽이 참 양립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이제 전체적 건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뉴스타트의 원칙 8가지지 않습니까? 영양,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죠. 좋은 방법으로. 두 번째, 운동 열심히 해야죠. 물을 적정히 사용해야죠. 햇빛을 적당히 받아야죠. 술, 담배, 커피 등등등등 사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절제해야죠. 깨끗한 공기를 잘 마셔야죠. 안식일을 포함해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8가지 요소 중에 자, 왼쪽에 나성실 대리 성실하게 생겼죠? 잘 안 보이십니까? 저기. 자, 이분은 영양 70점, 운동 70점, 물 70점, 햇빛 60점, 절제 80점, 공기 50점, 휴식 60점, 신앙 90점. 자, 대략 한 7, 80% 그냥 완수했죠, 그죠? 근데 옆에 있는 고민남 사원은 보면은 영양은 100점에 이 사람은 좋은 거라면 다 골라 먹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운동도 안 하고 물도 잘 안 마시고 햇빛 뭐 등등 전부 다 한 50점 미만씩입니다. 그럼 종합 점수를 내보면요. 나성실 씨는 800점 만점에 550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남 씨는 800점 만점에 370점. 누가 더 건강할까요? 예, 나성실 대리가 훨씬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요소를 골고루 잘 실천하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건강 지표가 높다는 거, 이건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녹용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어도 40대 사망률 1위가 왜 그랬을까요? 밤늦게 일하죠. 뭐 그냥 과로하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막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녹용만 먹으면 뭐합니까? 녹용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녹용이나 인삼은 그 자체가 가진 고유의 약효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게 몸에 좋은 효과를 주긴 하지만 그거에만 의존하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면 전체적인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을 다루고 이걸 다른 분들한테 전할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건강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이라는 한두 요소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건강을 이룬 요소들을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가지고 암 예방책으로서의 채식. 자, 발암률의 증가 추세 지속적이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발암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는 임상에서 한두 건 케이스도 정말 구경하기 힘들었던 그런 암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암의 7가지 경고 신호, 조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배뇨나 배변 습관의 변화, 그 다음에 피부에 이제 잘 치유되지 않는 그런 미란, 말하자면 진무름, 그런 현상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출혈 혹은 분비물, 유방이나 다른 부위에서의 어떤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불량 혹은 연하곤란, 삼킴곤란증, 그 다음에 사막이나 모반의 뚜렷한 변화, 피부, 이건 피부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막이나 모반, 어떤 색소 모반, 까만색 그 점들이 막 지나치게 굵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성가신 기침이나 쉰 목소리, 이건 이제 폐나 이런 쪽 계통에 이제 암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100% 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암에서 오는 경고 신호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서는 직장 검사, 소위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직장 검사가 이게 대장 전체를 다 검사하는 거 1, 2, 3번이 다 이제 같은 내용이죠. 대변 중 잠혈 검사나 잠혈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피 속에, 대변 속에 숨어 있는 피다 그 뜻인데 이제 대장암이 있으면은 이 대변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죠. 치질 말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때 대변 중 잠혈 검사를 하죠.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이제 알아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골반 검사하고 이제 자궁경부 도말 검사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전립선 특이학원 이거 남자들.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있으면은 혈액 중에 전립선에서 나오는 특이 항원 물질이 있어요. 항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립선에서 나오는. 그게 피 속에 이제 그 항원의 농도가 높으면 전립선 조직이 암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증식하고 있다,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가 유방 검사, 이건 여성분들 아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 거울에 비춰보면서 본인의 이제 그 유방을 잘 이렇게 촉진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 유방 진찰 정기적으로 해라. 유방 조영술.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경우에 미국 여성들이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대장암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권고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식생활 자체가 이제 자꾸 이제 미국화돼 가지 않습니까? 우린 다른 것도 먹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암 발병 양상도 미국 사람들의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전략,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혹은 인자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기,
두 번째, 바람 예방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혹은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뭐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이 암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혹은 인자들 보겠습니다. 담배, 알코올,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이 담배 속에는 니코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담배 이파리를 태우면서 나오는 약 한 4천여 가지 화학 물질들, 그 가운데는 조금 농축되면 바로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독성 물질들을 호흡을 해가지고 폐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술, 그 다음에 동물성 포화지방, 과도한 지방 섭취, 바이러스, 고기 섭취, 커피, 포화지방, 또 나오네. 포화지방, 과도한 일광 노출,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건 특히 백인들 그렇죠. 햇빛을 너무 많이 쬐게 되면은 그게 이제 피부암에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니트로자민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 아까 말씀드린 성면, 그다음에 철분의 과다한 섭취, 그다음에 목재 먼지. 이건 뭐냐면 제재소나 다른 작업을 할 때에 목재의 먼지를 많이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폐섬유증이나 혹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조파이렌 같은 그런 독소들. 이 벤조파이렌은 이 환경 중에 존재하는 독소긴 한데 태운 고기나 그다음에 이제 끓인 물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벤조파이렌이나 또 이와 유사한 다른 그런 어떤 물질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내의 과도한 당분. 이건 사실 참 굉장한 문제죠. 이게 우리가 먹는 많은 가공식품들 속에 진짜 설탕, 수크로즈 설탕이 아니고 과당 프럭토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옥수수 전분에서 대량으로 뽑아낸 화학 처리가 대량으로 뽑아낸 그 전분이 굉장히 답니다. 설탕 자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데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이 과자 공업에서. 그래서 그러한 과다한 당분 섭취도 이것이 이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수 종류들, 생식기 탈취기 향수 종류죠. 그 다음에 PCB나 DDT, DDE 같은 환경 오염 물질들. DDT가 뭔지 아시죠? 농약 아시죠? 그죠? 이 DDT도 1950년대에 사용하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이 한 3, 4년 전에 사건 아시죠? 계란에서 DDT에 검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닭에 생기는 그런 진드기나 이런 뭐 그런 기생충들을 없애게 해가지고 닭에다가 DDT를 뿌린 거예요. 그 업자가. 그것이 이제 계란으로 전이돼가지고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이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식사 내용물 및 방식.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인가? 일본의 이민자들, 우리나라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와이로 이민 가기 전에 일본 분들이 일본 본토에 살 때는 쌀에다가 그저 생선에다가 그들이 찌개다시라 부르는 그런 채소류 반찬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소 된장국 뭐 이런 걸 드시고 살 때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이나 대장암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와이나 미국 LA로 이민을 가면 거기식, 그러니까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일본 사람들인데도 그 미국 백인들이 나타내는 질병 양상과 유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췌장암, 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이런 것들이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식사 내용물 및 방식이 발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하나의 그 예로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동물성 지방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먹는 그 음식 가운데 유방암이나 피부암,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많이 하면은 결장암, 즉 대장암 및 임파선암 발병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숯불구이 아시잖아요. 태운 고기 속에 이제 벤조파이렌 같은 그런 발암 물질이 존재하고, 그리고 철분이 이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이 피 속에 적혈구, 그죠?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데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지 지나치게 많은 철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빨리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육식이 유리하긴 유리한데 채식을 해도 적절한 분량의 철분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철분 공급 때문에 뭐 반드시 이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육식을 해야 되겠다,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들 이런 것들이 특정 암의 발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 유방암, 신장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비만한 편인데 미국 가면 저는 아주 홀쭉입니다. 미국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만이 이제 이런 암들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육식, 가금류, 물고기 섭취는 난소암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거를 이제 조금 먹었다 그래서 무조건 암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난소암의 발병 위험도를 올린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의 음용은 방광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과다한 태양광선의 노출은 피부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초콜릿 중에 테오브로마인 성분 1일 20mg 이상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잦은 간식이 대장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먹는 내용물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격을 두지 않고 너무 자주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인자들. 그래서 우리가 과일, 채소, 통곡물류, 견과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한테 먹을거리로 주신 그렇죠? 그런 식품류들이죠. 예, 그래서 과일, 채소, 통곡물류, 견과류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품종들 위주로 그렇게 식단을 잘 구성을 하면 암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하지 않는 정기적인 식사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네. 식사와 식사 중간에 너무 자주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소화기관의 그 기능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 적당한 일광 노출, 스트레스의 조절, 적절한 체중 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암 가능성을 줄여주는 인자들로 비타민 A, C, E가 있는데 이 물질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우리 세포가 산화성 손상을 받을 때 그 손상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들이 비타민 A, C, E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 중요 분자를 산화시켜서 그 기능을 변성시키는 프리 레디칼이라 불리는 그런 독성 물질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늘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물질들의 생성이나 작용을 막아주는 그런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A, C, 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A하고 C는 과일하고 야채에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뭡니까? 카로티노이드죠.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일이나 야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누르죽죽하거나 푸르죽죽, 붉으죽죽한 그런 색깔을 가진 과일, 야채들 여기에는 대부분이 이 카로티노이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라이코펜이다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전부 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딱 중간에 분자가 쪼개지면은 바이타민 A 활성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이런 그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이타민 C는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아시죠? 그죠? 견과류에 기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름이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산화 방지제로서 바이타민 E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참깨든 땅콩이든 예를 들어 호두든 뭐 자시든 아몬드든 거기서 기름을 짜는 순간에 그 나온 기름은 그때부터 산화될 수가 있습니다. 산화. 그래서 기름을 짜면은 그걸 가급적이면 저온 환경에 그러니까 냉장실에 적어도 냉장실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실에 해놓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아시는 것처럼 땅콩이나 호두나 그 예를 들어 콩이나 아보카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기름이 이런 항산화제 성분하고 또 쉽게 변폐되지 않는 다른 성분하고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대로 신선한 열매를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물론 그 열매도 사실은 저온 환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기름이 산패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비타민 E는 그런 유지류의 산화를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섬유질이나 셀레늄 이런 것들은 전부 통곡식류, 현미라든가 통밀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통곡식류, 견과류, 과일류, 야채류 이러한 음식 안에 전부 이 발암 가능성을 줄여주는 인자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암 작용이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식품 중 존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는요, 식물 속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의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도 어렵죠. 시니그린, 설포라페인, 레스베라트롤, 리모넨 뭐 여러 가지 쭉 이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 그 주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포도, 뭐 감귤류, 마늘, 양파, 부추, 대두, 콩과식물, 포도, 딸기, 뭐 기타 과일류, 곡물류. 우리가 대충 많이 드시는 것들이죠. 예, 거기 안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포도나 딸기의 엘라직 애시드라는 이 성분이 암을 막아주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그냥 딸기만 또 드시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은요, 대개 어느 과일이나 어느 채소든지 비슷한 성분들이, 유사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뭐 별스러운 거, 어려운 거, 뭐 저기 남미에서 나오는 무슨 뭐 4차인치 넣으십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꼭 안 드셔도요. 호박 씨만 드셔도 그 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대부분 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일하고 야채, 견과류, 통곡류 안에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이길 수 있는 생활 방식은 너무나 잘하는 결론이지만 이 뉴스타트로 다시 한번 요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거 납득하시고 수용하시겠지만 혹시 이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그럼 어떻게 풀조가리만 먹고 사람이 사냐? 그거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 걸려가지고 쓰러지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채식 이야기를 하면은 바깥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배우셨든 적게 배우셨든 육식을 안 하고 어떻게 되냐? 육식을 안 하면은 저 양질의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전적인 채식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류 학계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수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자, 보겠습니다. 순수 채식을 할 때 인간 모유의 조성과 유사한 조성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유사한 종류의 단백질을 순수 채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통곡식류, 예를 들어 현미나 통밀, 그 다음에 콩종류, 견과류 이렇게 세 품종의 이 식품들을 잘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 아미노산 간의 보족 효과, 서로 보충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쌀이 전부 녹말만 들어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쌀에도 단백질 원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쌀에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쌀밥에다가 된장찌개, 김치만 드시고도 별로 문제없이 살았던 이유가 크게 문제없이 살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이 쌀이 만나면 있지 않습니까? 콩이라는 것이 이제 단백질이 많잖아요, 콩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이라는 큰 담을 구성하는 일종의 벽돌이라고 보면 되겠죠, 벽돌.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료니까. 그래서 큰 단백질이라는 이 벽체, 담장을 구성하는 벽돌이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동물에서만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통곡식류, 콩종류, 견과류를 같이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서로 모자라는 아미노산을 서로 보충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을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안 하고도.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단백 식이는 인체에 칼슘을 체외를 유실시킨다. 자, 이제 육식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육식 안 해도 필요한 단백질이 다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여기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육식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또 중요한 이제 공격 무기함은 비타민 B12죠. 비타민 B12. 이 비타민 B12는 현재 분석 기술로서는 육식에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육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되니까 그걸 안 먹으면은 너희들 신경이나 혈액계통, 조혈계통에 병이 와 큰일 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먼저 이제 제가 믿는 바로는 이 비타민 B12가 말입니다. 분석 기술이 그러니까 화학 분석 기술 어떤 음식이나 혹은 어떤 약초 속에 특정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 된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 속에 비타민 B12가 아주 저농도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만 그 논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저널에 이제 실리질 않아서 그걸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실험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증거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육식을 안 해가지고 비타민 B12 결핍으로 사람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채식을 하라고 권하셨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없을 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통곡식과 과일과 견과류와 채소류를 먹을 거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이제 믿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안 하면 비타민 B12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B12가 모자라면은 우리 신경계통이나 조혈, 피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증거들이 아직까지 식물성 음식 가운데 이게 어디에 얼마나 있다가 지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보건절제부에서도 정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비타민 B12 알약을 복용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량으로도 문제가 없거든요. 몸 안에. 한 번만 복용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100% 정말로 완전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가루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공식품들에 보면 대부분 비타민 B군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도 과자라든지 그런 가공식품들 가운데 인위적으로 첨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게 되고 완전히 육식으로부터 멀어져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B12를 공급받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비타민 B12가 채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식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채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타민 B12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긴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떻게 고기, 우유 다 칼슘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가설, 이 가설입니다. 가설. 제1가설. 단백질이 과다 섭취되면은 단백질 내 아미노산 중에 메치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유황 성분을 함유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과량 들어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내에서 황산이온이 생겨요. 황산이온 설페이트. 이게 생기게 되면은 뼈에서 이제 칼슘의 용해 촉진 그리고 소변으로의 배설 이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량의 황이 혈액을 산성화시킴으로써 체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 즉 알칼리를 동원함으로써 소변으로 칼슘 배설량이 증가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 안에 pH 산성도를 7에서 7.4 고 딱 중성 내지는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그런 어떤 항상성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몸에 좀 산성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중화시켜 가지고 다시 pH가 일정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서 우리 뼈에서 칼슘을 녹여 가지고 이제 그 산성 물질을 갖다가 중화시킨다. 이제 그런 이론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과량의 필수 아미노산이 간에서 대사돼 가지고 유래아 요소로 전환이 된다. 혈중 요소 농도의 상승 시 이뇨 효과, 소변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도 증가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설은 육식 중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핵산 및 기타 물질들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고기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죽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히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핵산을 포함해가지고 동물의 사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섭취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의 대사로 인산이나 황산 등의 물질이 몸 안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산성 물질이 뼈에서 이제 칼슘을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변으로 칼슘 배설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들로 이제 육식을 많이 했을 때 골다공증의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 네 가설 모두 부분적 설명에 지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식물성 단백질의 적정 섭취 시에는 골다공증 유발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음식들 가운데는요, 그 이소플라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중에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중요하다.
자, 우유 중에 칼슘은 존재량의 한 20 내지 40%만 흡수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칼슘의 흡수율은 우유의 그것보다 훨씬 높거나 적어도 비슷하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중에는 인산화합물의 함량이 동물성 식품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식품 중에 인이 칼슘보다 2배 이상 들어있다면 뼛속에 칼슘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칼슘 대 인이 1대1의 비율로 들어있어야만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인은 들어가서 인산이 돼가지고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혈중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1로 잘 유지가 될 때 적절하게 우리 몸의 칼슘이 뼈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뼈가 저장고지 뼈에가 있고 혈중에 녹아서 돌아다니는 건 극소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신경이나 근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칼슘과 식품 중 칼슘과 인의 비율이 한 1대1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그게 문제가 없다. 그 정도 되는 비율을 유지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품 중에 칼슘 인 비율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대략 한 60 종류들에는 이 인이 절대로 많죠. 저기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칼슘보다 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으로 갈수록 비슷해지거나 훨씬 이제 이 칼슘이 더 많고 인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볼 때 이 채식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식은 IGF-2와 같은 특정 성장 호르몬의 체내 존재량을 높인다. 이 호르몬은 정상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성장기의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이미 성장이 끝난 사람들이 이런 그 IGF-2 같은 성장 호르몬에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암세포가 없던 암세포도 암세포로 되게 하거나 또 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IGF-2 같은 이런 물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식에 다량 함유된 2가지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의 섭취 감소에서 오는 면역계 기능의 유의성.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 두 물질은 다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인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더 약화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페닐알라닌하고 타이로신의 함량이 쭉 나오죠. 원래 이 물질은 적절히 섭취할 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그 아미노산입니다. 필요한 물질인데 과다하게 섭취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지만 동물성 나오지 않습니까? 계란, 우유, 전유랑 우유, 토탈, 일반적 우유, 그 다음에 게, 참치, 소스테이크, 닭가슴살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1000단위씩. 그런데 식물성 음식에는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적죠. 그리고 건조 무화과 10개, 렌즈콩 여기에 이제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안 하실 때는 이 렌틸콩 아시잖아요. 렌틸콩 이렇게 서양에서 주로 요리에 많이 씁니다만 이 콩에 보면은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미하고 콩을 적절히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육식을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 그런 그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질도 과다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단백식이를 했을 때 신기능 부전증이 저지된다. 단백 함량이 적은 그런 식사를 할 때 신기능 부전증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단백식이를 했을 때 당뇨 환자의 혈중 단백이 증가된다. 이건 뭐 참 무슨 메커니즘인지 잘 모르죠. 분명히 단백질 함량을 적은 식사를 했는데 당뇨 환자의 혈중 단백이 정상화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단백식이를 할 때 당뇨 환자의 요단백을 줄여준다. 즉 혈중에 적절한 단백질이 남아있도록 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질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저단백식이가.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서 관찰되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논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값이 낮아진다. 뭐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 단백질만 뽑아서 섭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식물 자체를 먹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 할 때도 고기에서 우리가 단백질만 추출해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기 자체를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 자체 대신에 식물성 음식으로 바꾸면 혈중 콜레스테롤 값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이 몇 분 못 오셨는데, 자, 슬기로운 편의점 생활. 자, 우리 어른분들도 요새는 편의점을 잘 이용하십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지금 뭐 결혼도 안 했고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사 먹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 편의점에 가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을 할까? 과일, 통곡식류, 견과류, 채소류. 그런데 편의점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래운 청년 나가셨나? 우리 남궁윤영 청년 어떻습니까? 그렇죠? 편의점에 가시면,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을, 사진에 보시면 과자류, 빵 종류, 아이스크림 종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가공식품들, 사실은 국수류나 라면류, 김밥도, 김밥 그래도 좀 낫지만 대부분 이런 걸 먹게 되면은 혈당치를 확 올렸다가 또 급격하게 확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겠지만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편의점에도 견과류가 있잖아요, 그죠? 견과류, 팩에 든 견과류. 그 다음에 그 바 같은 거죠. 세사미 바, 이거는 이제 참깨로 만든 바고, 위에는 피넛 바는 아시다시피 땅콩, 그죠? 땅콩 바. 그 옆에 보면은 과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하루 하나 바나나, 하루에 하나씩 바나나를 먹도록 덜 익은 걸 뒤로 이제 배치해 놓고 익은 건 앞에 배치해 놓고, 이런 그 품목들도 편의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곡식류,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 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적당히, 그래서 뭔가 이게 요리되고 짭짤하고 좀 간이 잘 맞고 이런 걸 먹고 싶을 때 사실은 견과류하고 바나나 주면은 참 괴롭죠. 윤영 씨 안 그랬습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 바나나에다 말입니다, 고추장을 싹 발라가지고요. 우리 저 필리핀에 다녀온 천명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간증하신 걸 보면은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바나나에다가 라면 스프나 고추장을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그 참 괴로움을 달랬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그 타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니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 슬기로운 편의점 생활 이 화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단순당,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당 함량이 높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먹게 되면요 혈당치를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혈당치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는 게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뇨의 발병과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이 끝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생활의 원칙을 그렇게 알고 이제 이게 결론인데, 인간의 건강 유지에 가장 유익한 이상적인 식품군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먹을 거리인 과일, 견과류, 채소, 통곡식류다. 우리가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 건강이 전체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육식을 하고 뭐 대충 사는 것 같아도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게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하는데도 맨날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제 여유롭게 보시고, 이 식생활과 건강 원칙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신앙의 본질, 즉 구원의 본질과 그렇게 그 큰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식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구원의 본질과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이제 우리가 이 원칙에 좀 벗어난 그런 그 식생활을 하는 그 다른 동료 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보시고요. 다른 분들을 볼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봐주시고, 자기한테는 추상, 가을서리 같이 그렇게 자기한테 엄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엄격하게 살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그 소질 자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리그릇처럼 그렇게 아주 깨지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리저리 막 내굴려도 그냥 전혀 문제없는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채식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예를 들어 케일 잎사귀, 뭐 시금치, 그 다음에 그 뭐 알타리, 예를 들어 뭐 무, 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얼갈이, 배추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성종, 엽채류, 잎채소류 그런 것만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스르르 아파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잎채류 대신에 근채류를 드시면 됩니다. 당근이라든가 예를 들어 연근이라든가 그렇죠? 무라든지 또 마시잖아요. 그죠? 한약으로 산약이라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채소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엽채류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조금씩 먹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 엽채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그 생채소류, 그죠? 생이파리류. 그러면 배가 싸르르하고 별로 안 좋은 경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이 그 유익균총들 있잖아요. 유익균류들. 이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그 조성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누구의 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험적 증거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과일, 견과류, 채소, 통곡식류를 태초에 먹을 거를 주셨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상당한 어떤 이런 그 이 좀 차별점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 감안을 하시고 요 범주 안에서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더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전염병이 난무하는 소위 말하는 팬데믹의 시대에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다음에 처음 들으셨죠?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원래 엔데믹, 팬데믹, 뭐 에피데믹 이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이 팬데믹은 정말로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전염병이 쫙 퍼지는 상황.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할 때 행복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별들을 주셨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에 정말 정진하면서 나에게는 주상 같고 우리 상대방에게는 춘풍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강남중앙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